더불어민주당에서 대선 주자 간의 신경전이 과거 논쟁으로까지 번진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놓고 갈등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여야는 진통 끝에 소상공인 지원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을 통과시켰는데요.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박창환 장한대 교수, 이기재 동국대 겸임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국회가 재난지원금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안 결국 통과시켰습니다. 가장 쟁점이 됐던 부분이 아무래도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였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88%까지 주겠다라는 걸로 일정 부분 좀 올리는 방안으로 절충점을 마련했습니다. 어제 여야가 합의한 이 내용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늦었지만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상 초유의 4단계 거리두기를 지금 2주를 했는데 또 2주를 지금 연장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사실상 뭐 야간 셧다운까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국민 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은 네. 속도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여당과 정부가 뭐 80%냐 100%냐를 놓고 지금 한 달 넘게 이제 밀당을 했는데 그때는 뭐 4단계 거리두기 전이었으니까 네. 그렇다 치더라도 4단계가 시행되고 있는 와중에도 그런 그 소위 80%냐 100%냐를 가지고 소위 그 논란을 논란이 좀 벌였거든요. 있었죠. 예. 근데 지금 국민들 특히 소상공인들은 죽겠다고 난리인데 이 20%를 가지고 싸우는 게 과연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느냐 그렇게 봤을 때 일단은 지급을 하는 게 우선인 거고 네. 그리고 나서 부족하면 추가 지원을 하든지 다른 방안을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좀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뭐 88% 그게 아쉬운 점은 있어요. 물론 뭐 전 국민이 다 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것은 또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고 또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최대 2천만 원까지 주는 게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아쉬움들은 여러 가지 있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상 초유의 4단계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속도가 관건이기 때문에 일단 국회에서 합의된 것은 무조건 잘했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1조 9천억 원 순증이 됐단 말이죠.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렇죠. 이번에 그 여야의 원만한 합의에 사실은 좀 방점을 좀 찍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국민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야의 어떤 정치적 대립에 의해서 재난지원금조차도 제대로 합의하지 못하는 이런 결과가 계속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여야가 잘 합의를 한 것 같고 그 전에 사실 뭐 송영길 대표나 이준석 당대표가 원만한 이제 합의를 하면서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잘 풀린 것 같고요. 특히 뭐 국민의힘에서 계속 요청했던 사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확대, 그러니까 전 국민 지원보다도 지금 더 급한 소상공인 비중을 높여야 된다는 부분은 사실은 이번에 민주당에서 좀 받아들인 것이고 또 특히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제 안건을 냈던 이제 택시라든가 법인 택시라든가 관광버스라든가 이런 분들 진짜 어렵거든요. 예. 그런데 사실 그 특별하게 지원을 못 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인당 80만 원까지 이렇게 좀 지원하는 게 제안을 했고 그걸 이제 또 민주당이 합의하면서 원만하게 된 것 같고요. 단지 이제 그 4차 재난 지금 지원금이 이제 지원되지만 현재 이제 4단계가 지금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동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우려되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예. 좀 이동량을 줄이면서도 소비할 수 있는 이런 국민들의 좀 지혜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난항을 겪어왔던 원구성 협상도 극적으로 타결이 됐는데요. 일단 21대 국회 후반기, 그러니까 내년 6월 대통령 선거 이후가 되겠죠. 이때부터는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게 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네, 사실 21대 국회가 출범한 지가 벌써 1년 2개월이 됐는데 1년 2개월 만에 사실 개원 협상이 마무리됐다 이렇게 네. 평가할 수 있어요. 이제까지 국회가 사실 어느 한쪽 당이 180석 가까이 가진 사례가 없었고 야당이 선거에서 정말 이렇게 제1당이 무기력하게 패배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개원 협상이 사실 민주당이 주도할 수밖에 없었고 근데 좀 야당이 다른 건 몰라도 우리는 법사위는 꼭 가져가겠다 이러면서 1년 2개월 동안 이게 평행선을 그어왔거든요. 근데 뭐 늦었지만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일단 무엇보다도 정상 국회로 돌아갔다. 그동안에 야당이 국회 안에서 정부를 갖다가 견제하는 거는 국회가 국회의원이 국회 안에서 견제를 해야죠. 예.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상임위가 가동이 되면서 견제가 돼야 되는데 그동안에 상임위원장을 여당에게 다 넘겨버리고
사실 제대로 견제가 안 된 측면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번에 이제 상임위 배분이 된 것은 정상화된 것은 잘한 일이다 보고요. 그리고 법사위원장의 이 법사위의 그 기능, 이 기능을 갖다가 좀 축소를 했어요. 네. 그동안에 상황 기능 아니냐. 그래서 국회가 아무리 다른 상임위에서 결정해도 법사위에서 막으면은 통과가 안 되니까 이것 때문에 법사위원장 차지하려고 그 난리가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지금 아직 뭐 문구가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체계나 자구 기능에 한정 짓는다고 그랬지만 사실 체계 이제까지 또 체계와 자구에 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랬거든요. 그래서 기능 축소가 좀 뭐랄까요, 명확하게 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법사위에서 그동안에 최대 뭐 12개월까지 이렇게 붙잡을 수 있었던 거를 120일까지 붙잡을 수 있던 예. 거를 60일만 붙잡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법사위의 권한을 줄였기 때문에 원활한 합의가 된 거 아니냐. 그리고 내년 대선을 앞두고 야당으로서는 계속 발목 잡는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가져가면 안 되는 거죠. 또 여당도 지난 4월 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뭔가 바뀐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그랬는데 계속 법사위를 갖다가 가져가겠다라고 고집을 필 수는 없는, 그러니까 대선을 앞두고 서로 국민들 앞에서 뭐랄까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을 푼 거기 때문에 밀린 숙제 간신히 벼랑 끝에서 풀었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대선을 앞두고 전략적인 판단을 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좀 해주셨는데 뭐 짚어주셨던 부분 중에 그 핵심이었던 법사위에서의 체계자구 심사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축소하는 것. 표현을 신설 조항을 넣는다는 그 문구가 체계자구 심사 범위를 벗어나서 심사해서는 안 된다. 그 조항을 넣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범위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과연 어느 정도까지일 것이고 이게 정말 실효성이 있는 조항이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법사위에서 그동안 이제 각 상임위에서 이제 다 통과가 되는 게 오면 이제 법사위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체제자구 심사를 하는데 사실 상임위에서는 각 분야의 그 법안만을 다루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문광위에서는 이제 문화 사업과 관련해서 법안을 만들지만 이게 또 뭐 기재부라든가 또 정무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어떤 그 조세나 이런 뭐 여러 가지 문제에 연결돼 갖고 그 좀 이질적이거나 문제가 되는 것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매년 그 체제 자구 심사 보고서를 이제 법사위에서 편찬하는데 편찬 내용을 보면은 사실 좀 문제가 있는 법안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그 법안들의 이제 법에도 이제 다 질서와 체계가 있는 건데 이런 거를 잘 조정하는 거. 그다음에 각 그 비법률적 용어들, 비속어들도 상당히 그 섞여서 법안이 통과되는 사례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교통 정리하는 게 이제 법사위의 기능이었는데 이제 이게 이제 그 딱 그 고유한 기능만 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원점에서 다시 그 되짚어서 보는. 예를 들어서 뭐 임대차 3법을 그 국토위에서 심의해야 되는데 심의해서 올라오면 법사위에서 이거 전체적으로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부터 검토를 한다든가 이런 일이 왕왕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결국 이제 그 상원 역할을 하는 거다. 그래서 이걸 없애야 된다는 얘기도 많이 있어 왔고 그래서 이번에 명확하게 이제 국회법에 그런 조항을 둬서 하지 못하게 하도록 하는 조항을 넣는 건 나름대로 의미는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체제 자구 심사의 본연의 기능은 살리면서 또 그것이 갖는 월권적 행위를 막는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그 이번에 합의가 굉장히 그 긍정적 합의라고 봅니다. 근데 그 체계 자구를 수정하기 위한 명분이라고 하면서 어느 정도 시간 끌기도 있었고 물론 60일로 제한을 뒀습니다만 60일도 긴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 안에 시간을 끄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그 체계 자구 심사 범위 안에서 권한을 행사한다라고 하는 그 범위라는 비중이 굉장히 불명확하지 않냐. 이 부분에 있어서의 좀 빠져나갈 구멍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것까지 이제 세부적으로 사실 규정하기는 어렵고 이제 그런 규정도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규정을 했다는 것에 의미가 두는 거고 또 그 120일을 또 60일로 줄였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60일간 뭐 합의가 안 되면 이제 바로 본회의로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그 기간도 굉장히 줄인 겁니다. 60일이 사실 국회에서는 굉장히 짧은 기간이에요. 웬만한 법안들 거의 4년 내내 그 발의해놓고 다 그 폐기되는 법안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60일이라는 기간 정도 검토하는 거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희망적인 변화이다. 알겠습니다. 정의당에서는 이번 이 협치라고 이야기를 하는 1당과 2당의 움직임을 두고
협치가 아니라 민주당의 개혁을 포기한 것이다. 이런 평가를 내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근데 이제 법사위의 역할이 그러니까 뭐 소위 헌법 체계에 벗어날 수 있는 부분들을 갖다가 걸르고자 이제 만들어진 거였는데 사실 그동안에 이런 기능보다는 야당의 소위 발목 잡기 이런 역할로 되어 왔었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법사위가 좀 바뀔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정치권 전반이 동의합니다. 자, 그런데 법사위가 그러면은 그동안에는 이제 야당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야당에게 그 권한을 주고 대신에 다른 법안들을 갖다 거래하는 그런 장소로 됐었기 때문에 저는 법사위가 원래의 기능으로 돌아가고 이제까지 법사위에서 발목 잡으면은 야당이 요구하는 거 한두 개 들어주고 여당이 이제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이런 모양새였거든요. 이거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소위 여야 간에 거래를 한 거 아니냐. 이제까지의 법사위가 그렇다면은 상반기 하반기를 갖다가 나누어서 여야가 한 번씩 한다든지 그 다음에 최대 그 보류할 수 있는 잡고 있을 수 있는 날짜를 60일로 줄인다든지 그리고 아직 범위는 뭐 실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체계 작구 기능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를 놓고 또 한 번 논란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60일로 줄인 부분과 상반기 하반기 나눈 부분이 견제 역할을 저는 할 거라고 봅니다. 예. 좀 그런 점에서는 진일보했다. 기존까지의 법사위가 어떻게 보면은 야합 체계지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바꾸려는 시도가 뭐 시스템도 중요하고 운영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국회에서 운영을 잘하면 또 개선되는 면이 나타날 거라고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추경안 통과 그리고 원구성 협상 타결 소식 먼저 알아봤고요. 민주당 대선 경선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17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의 상황까지 소환된 상황. 지도부는 우려의 목소리를 좀 표한 상황이고요. 어떻게 네. 좀 전체적으로 보고 계십니까? 사실 지도부나 민주당 그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좀 우려스러울 정도로 이게 서로가 한 번씩 공격할 때마다 내상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어요. 이재명 후보에 대한 1차 경선 과정에서의 그 소위 견제 굉장히 큰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좀 흔들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고 여기에 따라서 또 이재명 후보의 반격에 따라서 진짜 20년 전에 그 탄핵의 기억을 다시 떠올리게 하면서 그 당시에 열린우리당과 함께하지 않았던 현재 민주당에 속해 있는 사람들, 뭐 이낙연 후보를 비롯해서 예. 굉장히 또 상처를 입는 이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봤을 때 굉장히 여론의 주목을 끄는 지금 난타전이 벌어지고 있다. 뭐 민주당의 지지율이 다시 조금 상승을 하고 있는 것도 국민의 관심을 갖다 끌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재명 후보 측으로서는 이거를 끌어내지 못하면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1차 경선 이후에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이 사실 어떤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10% 밑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온 전례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은 10% 밑으로 떨어졌다가 지금 14%, 15%까지 올랐어요. 예. 자, 이런 상황에서 이걸 그대로 놔둔다면 소위 지지층 결집, 친문 지지층 결집이 이재명 후보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로서는 던질 수밖에 없는 수였다. 그래서 이낙연 후보의 상승세를 꺾기 위해서 봐라 누가 더 정통성이 있느냐 적통이냐라고 하는 논란을 던질 수밖에 없었고 이낙연 효과가 그럼 후보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저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가 뭐 본인이 탄핵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반대표를 던졌는지 찬성표를 던졌는지는 증명할 길이 없어요. 예. 본인의 예. 말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당시에 탄핵을 갖다가 추진하려고 했던 세력이 그 소위 의장석을 지키기 위해서 당시의 야당이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함께 의장석을 사수하는 스크럼 속에 이낙연 후보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이낙연 후보 측으로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고 이재명 후보로서는 확장성, 이낙연 후보의 상승세를 꺾을 수 있는 큰 한 방을 갖다 터뜨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국민의 관심을 끌고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이낙연 후보의 상승세를 저지시킬 수 있는 굉장히 큰 효과를 거둔 이런 공격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일단 일반 국민의 이제 시각과 이제 지지자들의 시각이 있을 예. 것 같아요. 일단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야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 언제적 얘기인데 17년 전 얘기하고 저렇게 다투나. 제가 볼 때는 민주당한테 좀 불리한 이슈인 걸 갖고 싸우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경선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경선을 하는 것은
결국은 지지층을 빨리 결집시켜야 되고 이제 9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TV 토론이나 이런 걸 해야 될 텐데 그 전까지 이제 자기의 지지층 공고히 하기 위한 어떤 전선을 치는 면에서는 유효한 싸움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국은 이제 지금 이제 여론조사 지지율이 이제 민주당이 좀 바짝 올라가는 것도 이런 그 경선의 이제 컨벤션 효과와 관련되는데 경선 시기에 각 이제 선거인단 모집이라든가 이런 행위를 하면서 많은 그 고관여자들을 결집시키거든요. 그러면 예. 그 사람들이 여론조사에도 상대적으로 많이 응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여론조사의 지지율에 일정한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네거티브 이슈가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작동을 하는 거고 일단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남이 하면 네거티브고 자기가 하면 검증이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도대체 그러면 노무현 탄핵의 이 건은 누가 어떻게 진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밝히는 문제는 사실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팩트가 밝혀져야 되는데 무기명 투표였기 때문에 그쵸. 그 두 명의 그 반대표를 던진 사람이 이낙연 후보가 본인이라고 주장하고 나머지는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그걸 밝힐 길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각종 그 당시에 사진이라든가 여론조사, 그 인터뷰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꾸 이제 공개하면서 이제 서로 간에 흠집 내긴 하는 건데 결국 이제 밝혀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의 여러 가지 시대적 상황과 전력을 가지고 누가 친노였고 친문이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서로가 그런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친노이고 친문 적자였다는 분도 있고 나는 친노는 아니었지만 친문이다라는 분도 있고 예? 그다음에 뭐 그때 친노였지만 지금 친문 아닌 분도 있고 뭐 다양한 분들이 지금 막 엉켜서 싸우고 있는데 민주당한테 불리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이 참전을 하는 이유는 예. 민주당의 후보들이 다 참전하는 이유는 예. 이 참전을 통해서 자기 지지층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그 공방은 좀 다소 좀 국민들을 보기에는 이제 좀 눈살 찌푸리는 것이 되겠지만 선거전에서는 계속 이슈가 살아 움직일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이고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 사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탄핵의 강을 건너자고 그렇게 호소를 했는데 이제 탄핵의 강을 건너니까 이제 그 민주당이 이제 그 탄핵의 강에 빠지는 이런 상황을 아주 재미난 광경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국민들 시각에서는 눈살을 찌푸리는 광경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셔서 궁금증이 드는 대목이 당장은 친문, 친노 세력의 지지를 받아서 경선에서 이기는 게 중요할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중에서 단일 후보가 되고 나면 이제는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야당의 후보와 경쟁을 해야 되는 건데 그때는 또 중도의 표심도 필요할 텐데 이런 경쟁들이 과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후보가 이제 결정되게 되면 사실 국민 입장에서는 지금 그 후보가 친노니 친문이니 그 상관이 없거든요. 오히려 국민들은 지금 부동산 문제나 이게 민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지에 대한 비전 제시를 요구하고 있는 건데 지금 그 경선 국면에서 진영 싸움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제 진영 싸움을 통해서 어느 후보가 확정이 되면 또 그 민주당은 다 자체적으로 진영 결집을 하게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본선에서는 국민들이 당신들이 친노니 친문이니 그 적통 논쟁을 했지 않냐 이건 또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적통 논쟁이 국민들 삶과는 사실 큰 의미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사라지는 이슈가 돼버리기 때문에 현재에서는 경선 국면에서는 치열하게 싸울 수밖에 없다 이런. 알겠습니다. 민주당 내 적통 논쟁에 대한 거에 대해서 지도부는 선을 긋긴 했지만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40%대를 회복한 상황에서 이 예비 후보들의 이에 대해서 좀 자유롭지 않은 모양새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사실 그동안에 이제 5년 단임 대통령제에서 임기 마지막 해 지지율이 20%대인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거기다가 레임덕 현상들이 다 있었습니다. 한 번도 없던 적이 없었죠. 오히려 뭐 전직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오히려 탄핵이 돼버릴 정도였으니까요. 예. 그런데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는 지지율이 뭐 그동안에 논란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지율이 40%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당 후보들에게는 현 정부 지지층과 각을 세울 수가 없는 그런 선을 딱 그어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친문 소위 논란 여기에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런 점에서는 어느 정도의 시스템의 한계 여기에 좀 갇힌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송영길 지도부가 그래서 소위 확장성을 위해서 미래를 놓고 싸우자. 지금 우리가
지금 대통령 지지율 40%에다가 확장성 10%, 11%, 51대 49 싸움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본다면 좀 미래를 위해 싸우는 모습으로 좀 바꾸자 그래서 신사협정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좀 그런 점에서 지금은 서로 간에 뭐 탄핵 얘기까지 꺼내고 예. 금도를 좀 넘어서는 얘기가 오가지만 2차 경선 판이 벌어지면 그동안에 물 밑에서는 오리들이 막 엄청나게 발길질을 하잖아요. 근데 우에서 물 위에서는 우아하게 싸워야 되거든요. 아마 TV 토론에서는 조금 정제된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점은 민주당 지도부에 또 몫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야당 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을 두고 오히려 당 내부에서 이준석 대표와 중진 의원들 간에 충돌이 생기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내분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이제 그 윤석열 이제 후보죠. 이제 지지를 하고 있는 분 이제 중진들 의원들이 이제 이준석 대표가 왜 이렇게 미숙한 것에 대한 이제 비판을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론가냐 뭐 이러면서 비판을 하신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로서 저는 적절한 얘기를 했다고 봅니다. 뭐냐면 지금 현재 그 당 대표는 결국 국민의힘의 대표이고 결국 국민의힘이 집권을 해야 그 당 대표로서의 자기 역할을 다 하는 것이지 지금 당에 들어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어떤 무소속 후보를 어떤 지지하거나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입당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 바깥에 있으면 보호받지 못한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정치적인 어떤 행동이나 각종 일정들, 메시지들이 너무 좀 미숙하고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로부터 이게 감동이 없이 자꾸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다. 당으로 들어와야 네거티브에 대해서 보호도 해주고 또 여러 가지 정치적 경험을 가진 참모들이 결합하면서 메시지나 일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대로 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 당대표를 뭐 평론가라고 자꾸 비판하는 거는 사실은 당대표 흔들기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하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예를 들어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이 지지를 선언하거나 혹은 뭐 보좌관을 파견한다든가 이런 형식으로 윤석열 총장을 지원하는 것은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해당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당이라는 게 있고 그 당의 후보가 지금 뛰고 있고 그 당에서 이제 경선을 통해서 후보를 만들어 갈 텐데 타 당 혹은 무소속이라도 마찬가지죠. 예, 어떻게 지원을 한다는 것 자체는 그 결국 당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뭐 국민의힘의 입당을 명확하게 밝힌 것도 아니고 또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래서 입당을 촉구하는 행위까지는 긍정적이나 그 이상을 넘어가는 것을 요구하면서 당대표를 흔드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준석 대표는 당대표로서 할 수 있는 말을 했다고 하지만 정진석 의원이 국민의힘 내부 최다선이다 보니까 이 발언에 무게감이 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난 4월 보궐선거를 앞둔 국민의힘 상황을 다시 재현하는 듯한 느낌이에요. 뭐 다 기억하시겠지만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안철수 영입에 목을 걸고 있는 현역 의원들. 하지만 자강론을 외친 김종인 비대위원장. 이 둘 사이의 긴장감이 굉장히 그래서 때려치겠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의 상황까지 왔었는데 이게 지금 다시 재현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윤석열 지지율의 하락이 가져다 온 다급함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지지율이 차라리 계속 치고 올라가거나 계속 강구하면은 당내의 분위기가 윤석열 없이는 안 된다로 갈 텐데 지지율은 하락하는데 소위 당내 주자의 지지율들이 올라가지를 않으니까 자강론 가지고 되겠냐라고 하는 얘기가 또 나오는 겁니다. 자, 이 사이에서 지난번에 4월 재보궐선거에서 자강론으로 우리가 재미 보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하는 이준석 대표와 그때와는 상황이 다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소위 당내의 이제 현역 의원들 사이에 이 긴장감인데,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준석 당대표가 일관성을 보일 필요가 있어요. 압박용 정도면은 괜찮은데
뭐 예를 들어 윤석열 전 총장을 이제 비빔밥과 비유하면서 비빔밥 여러 재료 중에 하나인 당근으로 비유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비빔밥에 당근 싫어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 거기에 고추장 비유를 했다던가 계란 비유를 했으면 정말로 꼭 필요한 사람이니까 뭐 와달라라고 하는 그런 호소가 될 텐데 당근 그러니까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으니까 이거 혹시 빼도 되는 요소 재료인가? 그렇죠. 계륵으로 보는 거 아닌가? 계속 안 들어오면은 뭐 재미없을 거야 이런 식으로 들리는 거 아닌가? 예. 이런 점에 있어서 아무튼 이 모든 것들이 윤석열 지지율의 조금 하락 추세와 함께 나온 거기 때문에 문제는 이 하락 추세를 갖다가 윤석열 전 총장이 막아내던지 아니면 국민의힘이 정말로 경선 버스를 출발을 하면서 민주당처럼 뭔가 국민의 관심을 끄는 그런 흥행 요소를 가지고 하던지 이런 상황 변화가 오기 전까지는 이 현상은 갈등은 당분간 있을 수밖에 없다. 4월 재보궐 선거 전에 이 소위 자강론과 영입론 사이에서 2달을 갖다가 국민의힘이 흔들렸었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이 앞으로 한 달 정도는 더 갈 거라고 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왜 계속 입당을 미루고 있는 것인가? 과연 경선 버스 출발 전에 입당을 할 것인가? 이 질문을 계속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계속 이렇게 독자 행보를 걷고 있다고 보세요? 이 자리에 좀 모셔놓고 얘기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그 이유를 모르겠다라는 게 사실 여의도 정가의 생각이고 아마도 이제 추정하는 것은 그 윤석열 총장의 이제 소위 얘기해서 측근 그룹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측근 그룹들은 대부분 검사 생활을 같이 했다든가 이런 이제 그동안 이제 삶을 이제 궤적을 같이 했을 텐데 결국 10년간 이제 보수 정권의 그 대통령이었던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고 거기에 그 측근들 다수를 한 100여 명 넘게 구속시킨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본적으로 그거에 대한 어떤 그 반감, 저항감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또한 우려도 있겠죠. 본인이 일단 국민의힘에 들어갔을 때 지금은 뭐 환영하겠지만 들어가서 또 나를 또 이용하는 거 아닐까 이런 이제 사실 우려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본질적으로 느껴지는 어떤 거부감과 그다음에 이제 우려 이런 것들이 좀 일부 있다고 보고 그런 것이 이제 표면화되는 것은 그러니까 중도층이라든가 어떤 그 문재인 정부에 대해 지금 이탈해 있는 여권층도 흡수해야 된다는 명분을 얘기하는 것이지 본질적으로 아까 얘기한 저는 그런 이제 그 측면이 있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 중도층이라든가 뭐 여권의 뭐 그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이제 여권에 이탈하는 층이 그렇게 많은 부분이 지금 윤석열 총장을 지지하고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각종 여론조사의 데이터를 보더라도. 그래서 결국은 야권의 핵심 지지층들이 윤석열 총장을 지지하고 있는데 명분은 또 그렇게 되고 있어서 이게 뭐 다른 측면으로 이제 생각이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결국은 그 야권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어떤 경선의 규칙 룰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된 상황에서 본인이 들어갔을 때 크게 문제가 없겠다라고 판단이 들어야 입당을 이제 하지 않겠나 저는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예. 곧 출마 선언이나 정치적 참여를 할 것으로 지금 관측이 되고 있는 김동연 전 부총리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환골 탈퇴를 한다면 어느 쪽이든 힘을 합칠 수 있다라는 발언을 했어요. 여와 야 어느 쪽과 함께 할지에 대해서 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그런 발언들을 여러 차례 좀 쏟아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저는 김동연 전 부총리의 이 소위 정치 교체, 그 다음에 어느 쪽이든 환골 탈퇴를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럼 힘 합치겠다. 이런 얘기가 결국에는 선거 막판이 되면 가장 큰 변수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높을 때는 이거 민주당이 과연 대선에서 이길 수 있을까? 원사이드한 경기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도 지난 대선처럼 51대 49 싸움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51대 49 싸움에서는 중도층이 사실 그 1%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김동연 전 부총리가 정치 교체를 얘기한 거는 사실 이준석 현상하고도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네. 많은 국민들이 여든 야든 정치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그렇게 보면 김동연 전 부총리가 현재 제3지대를 얘기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여당하고도 저는 단일화할 수도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또는 야당하고도 단일화할 수 있다. 그러면 김동연 전 부총리로서는 본인이 단일화하면서 후보가 되면 좋은 거고 안 되더라도 단일화를 해서 그쪽이 이기면은
다음 정권에서 차기 대통령 후보 1순위가 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가능성의 정치 그리고 뭔가의 확장성 측면 이런 가능성 측면, 미래 가능성 측면을 보면 김동연 전 부총리로서는 지금 후발주자로서는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한 거다. 다만 그렇게 해서 하고자 하는 정치 교체가 예. 비전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이제 그럼 이제까지 부총리 경제부총리 하면서 뭐 했길래 또 다른 얘기를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할 필요가 있겠지만 어쨌든 김동연 부총리의 미래 가능성 여러 가지 열린 가능성을 놓고 하는 행보는 올 대선에 굉장히 막판에 중요 변수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마지막으로 한 말씀 간단히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워낙 변수가 많은 지금 대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 전에 이제 지금 세 분의 대통령을 이제 배출했을 때하고 이번 대선은 차원이 좀 다르게 전개되고 있고 뭐 여든 야든 과연 누가 후보가 될까라는 변수가 많이 살아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굉장히 유연하게 전략을 구사하겠다 이런 측면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황골탈퇴를 하는 이제 그 정당이라면 누구나 지지할 수 있다. 뭐 본인이 가담할 수 있다고 이제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네. 저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보고 근데 그렇게 녹록치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지금 야권 같은 경우는 이미 윤석열, 최재형 등 문재인 정부에 이제 종사했던 그 고위 관료들이 이미 와 있는 상태고 또 밖에서 또 진을 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여당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런 게 없죠. 이제 당내의 싸움만 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김동연 부총리 같은 경우 여당도 입질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박창환 장한대 교수, 이기재 동국대 겸임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